요즘 밤에 주무실 때 숨이 답답하거나 휴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병원비가 올랐다. 약값이 또 올랐다. 나라에서 걷어가는 건보료는 왜 이리 자꾸 오르는지.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사시는 67살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다 철렁하더라고요. 한 달에 92만 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비가 18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남의 일이겠습니까? 당장 내일 우리 집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벌써부터 나라에서 병원비를 돌려주는 제도나 내 연금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야무지게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하나라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다음 달 받아보는 고지서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속이 타서 말씀드리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부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김태수 씨는 퇴직하던 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서울 영등포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도 아니었고 넉넉한 보너스가 있는 직장도 아니었지만 매달 월급을 받아 아내와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그저 꾸준히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늘 묵묵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눈에 띄게 잘난 것도 없지만 또 흠잡을 것도 없는 성실한 직장인. 퇴직식 날 회사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고생 끝났네. 우리도 이제 여유 좀 부리면서 살아봅시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도 장성했고 아들은 결혼에 분가했고 딸은 직장을 잡아 홀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김태수 씨의 손에는 통장 대신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병원비 청구서가 더 자주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고작 82만 원 남짓. 여기에 퇴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은 아이들 결혼 비용과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남아있던 대출 상환으로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적금 통장 하나에 고스란히 묶여 있었는데 매달 조금씩 빼쓰다 보니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숫자가 불안하게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실 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지 한쪽에 거뭇하게 피어오른 곰팡이, 자국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생긴 흔한 곰팡이였지만 그때 그는 그 얼룩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로 다져진 삶의 무늬가 이제는 벽지처럼 낡아버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벽지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곰팡이가 너무 올라왔어.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배 비용조차 아까운 형편이었으니까요. 김태수 씨의 하루는 그때부터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TV 뉴스를 켜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뉴스는 언제나 우울했습니다. 대한민국 올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여전히 1위 기록.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마치 그에게 직접 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그 통계 속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동네 버스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로 가득 차던 아침 버스가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힘겹게 내리며 기사님께 고맙소이다라고 인사하는 장면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면 시장으로 향하는 노인들,
조용히 병원 앞에 줄 서 있는 노인들, 모두가 자신과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한 아주머니가 쪼그려 앉아 채소를 고르다 힘겹게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간 김태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죠? 아주머니는 놀란 듯 그를 보다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는 계단만 올라가도 산 오르는 기분이에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곰팡이 핀 벽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도와달라 말이라도 해볼까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말아요.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둘 사이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 자존심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최소 생활비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숫자를 곱씹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82만 원, 월 고정지출, 전기가스 관리비 등 25만 원, 아내와 본인 약값, 병원비 약 30만 원, 식비와 교통비 최소 40만 원. 계산이 끝나자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남는 돈은 0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동안 조금만 아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노후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벽지 위 곰팡이가 점점 번져가는 것처럼 그의 불안도 서서히 집안을 뒤덮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혹시 나중에 아빠가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하더니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모시면 좋죠. 그런데 저도 집 대출 아직 많이 남았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김태수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가 괜한 말을 했네. 괜찮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자살률. OECD 1위. 2명 중 1명은 빈곤선 아래. 그는 손가락 끝이 떨리며 신문을 덮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 숫자 속 1명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벽지를 바라보니 곰팡이는 어느새 더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후, 그의 불안, 그의 현실을 상징하는 또 다른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 씨는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벽에 번져 있는 곰팡이는 마치 속삭이듯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쓸모가 없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는 곰팡이 얼룩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 퇴근길에 들던 라디오 소리가 아닌 이제는 병원비와 연금 고지서의 숫자들이 귓가를 메웠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에서 의사는 혈압이 많이 높으십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약값은 12만 원. 순간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에서 빠져나가야 할 돈, 식비, 관리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여보, 건강이 먼저예요라고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숫자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붙잡아 큰일은 피했지만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다쳤다면 아내 혼자 어떻게 했을까? 머릿속에는 이웃의 이야기가 스쳤습니다. 몇 달 전 같은 아파트 5층에 살던 정 노인이 욕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멀리 살아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 그는 시설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야.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거실 벽 곰팡이는 하루가 다르게 번져갔습니다. 작은 얼룩이던 것이 이제는 벽 한쪽을 덮으며 넓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점점 잠식당하는 듯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들과 손주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웃었지만 식탁 위에 놓인 곰팡이 핀 반찬통을 보며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냉장고도 오래돼서 음식이 금방 상해요. 고치려면 돈이 또 드는데. 아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주택연금 신청도 많이 하신다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순간 김태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로 마련한 집을 담보로 한다는 게 왠지 모르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마저도 고려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곰팡이 벽을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저 벽처럼 썩어가는 건 아닐까. 손에 잡히는 희망은 없었고 시간은 자꾸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지나던 그는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안의 곰팡이처럼 마음도 썩어 들어가는 게 싫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상담 데스크에 다가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배우고 나면 다들 즐거워하십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실 안에서는 또래 어르신들이 서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곰팡이 벽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전히 얼룩은 그대로였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벽을 바꿀 날이 오겠지. 내 삶도 다시 칠할 수 있겠지. 김태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노후의 벽 앞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조차 채우기 힘들고 병원비와 간병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자녀에게 기대고 싶어도 자녀 세대 역시 생존이 버겁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삶을 떠올리는 김태수 씨처럼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같은 두려움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에 들어가는 첫걸음일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키려는 하루 30분의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 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68세 박정우 씨. 그는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없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252만 원은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은 작은 단독주택,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있고 거실 벽지는 늘 햇볕에 잘 말라 곰팡이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씨는 젊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아내와 함께 봉투에 돈을 나누어 담아 생활비, 비상금, 교육비, 그리고 노후 준비비라는 이름으로 구분해두곤 했습니다. 정우 씨, 애들 학원비에 이 돈을 좀 더 쓰면 어떨까요? 아내의 말에 그는 늘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조금 빠듯하더라도 우리 늙어서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이 돈은 꼭 남겨둬야 해요. 그의 철저한 습관은 결국 오늘의 안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가 처음부터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한동안 큰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책상에 앉아 신문만 펼치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TV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돌파. 뒤이어 나오는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 순간 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에서 신문을 넘기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곧 70인데 뉴스에 나오는 저분들이 남의 얘기 같지 않네요. 박정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집안 거실의 깨끗한 벽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은 다르다. 내가 준비해왔잖아. 지금까지 아껴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 얼마 후 아내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MRI와 치료비로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보, 큰일 아닌가요? 돈이 많이 드네요. 아내의 불안한 표정에 박정우 씨는 차분하게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요. 의료비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건강 주머니에서 나가요. 매달 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 적금처럼 넣어뒀거든요. 실제로 그는 퇴직 직전부터 비상건강통장을 만들어 매달 30만 원씩 따로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의 이런 습관을 두고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웃곤 했습니다. 아니, 연금 나오면 됐지. 뭐하러 또 나눠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이 병원비 때문에 허덕이는 사이 박정우 씨 부부는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시험대는 바로 가족과의 대화였습니다.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희 전세 대출이 너무 커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 돈은 엄마랑 아빠 노후를 지키기 위한 거야. 대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다른 방식으로 해줄게. 손주 돌봄은 언제든 맡겨라. 딸은 처음엔 아쉬운 기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도 짐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박정우 씨의 일상은 차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복지관으로 향해 실버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또래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영상통화가 돼요. 어르신들이 놀라워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는 뿌듯했습니다. 거실의 벽지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습기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관리비를 아껴도 집안만큼은 단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삶,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상징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박정우 씨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회복까지 2달이 걸린다는 의사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오래 입원하면 병원비가 감당이 될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안내한 예상 비용은 약 450만 원. 예전 같으면 그 금액은 가정의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큰 지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우 씨는 차분했습니다. 걱정 마. 실손보험이 적용되고 의료비 상한제도 있어서 결국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120만 원 남짓이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공부해 두었고 그 덕분에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던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곰팡이 핀 벽지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옆 평실에는 같은 또래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 간병인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정우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이렇게 다르구나. 아내가 퇴원한 후 그는 생활 방식을 더욱 다듬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30분씩 공원을 걷고 식탁에는 싱거운 반찬과 따뜻한 국을 차려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니까 다시 젊어진 기분이야. 아내의 웃음 속에서 그는 또 다른 힘을 얻었습니다. 연금 252만 원은 여전히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생활비로 16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비상금과 문화생활, 그리고 작은 여행에 사용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해외여행을 무리해서 다녀온 후 빚에 시달리거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가 자신들의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박정우 씨는 작은 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봄에는 강릉으로 기차 여행, 여름에는 근처 계곡에서 손주들과 피서, 가을에는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합창단 활동.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의 노후는 안정과 여유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술 한 잔 기울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엔 서운했어요. 제가 힘들 때 큰돈 도와주시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지켜낸 덕분에 저희도 마음 편히 살아요. 저희 세대가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는 너무 힘든 시대니까요. 그 순간 박정우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거실 벽을 바라보니 여전히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번져있던 다른 집과 달리 그의 집은 햇살이 드는 대로 창문을 열어둔 듯 밝고 단정했습니다. 그 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가 평생 지켜온 철저한 습관과 준비의 상징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분명 힘든 시대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우 씨의 삶은 보여줍니다. 준비한 노후는 절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관리하며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작은 공동체 활동으로 외로움을 막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곰팡이 핀 벽지 앞에서 절망하던 그 다른 인물과 달리 박정우 씨의 벽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준비한 선택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서 실현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60대, 70대의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먼저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약 38%로 OECD 평균인 12%의 3배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노인 10명 중 4명은 최소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매년 기초연금을 통해 일정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지만 기초연금 월 40만 원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90만 원을 합쳐도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노후소득 보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약 150만 원, 적정 생활비는 25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소득은 최소 생활비보다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부족하고 적정 생활비와 비교하면 무려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격차는 결국 저축이나 자산으로 메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고령층이 이미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을 자녀 결혼, 대출 상환, 생활비 보전에 사용해버린 상태라 빈곤으로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24를 보면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그 이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70%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단순 노동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재취업자의 65%가
월 평균 15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은퇴 후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하는 이른바 이중위험 구조가 노후 빈곤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OECD도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를 바로 이 지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래 일하는데도 가난한 나라.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 문제도 노후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50만 원으로 20대의 7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이 노후 시기에 집중된다고 하니 퇴직 이후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의료비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치매나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가 2천만 원을 웃돌며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WHO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관리 비용은 선진국 평균 가구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소득 모두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에 달합니다. 노인의 3명 중 1명은 일상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고립된 노인일수록 건강 악화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자살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의 지지망이 약화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연금을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월 13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또한 일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운용해 노후 소득원을 2개에서 3개로 다변화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은퇴 후 자산관리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의 빈곤을 피한 가구들은 공통적으로 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고 퇴직 직후 무리한 자산 투자를 피했으며 자녀 지원보다는 본인 노후 생활을 우선시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OECD 역시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은 연금 다층 구조와 사전 준비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통계와 연구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벽에 곰팡이가 번지듯 생활 전체가 무너져 내리지만 반대로 꾸준히 대비한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에도 훨씬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추납, 주택연금 활용, 실손보험 가입, 지역사회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자신만의 방패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결국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를 지키는 3가지 축을 강조합니다. 바로 안정적인 소득,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먼저 소득 측면에서 정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추훈합 제도를 통해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보충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돕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15만 명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 제도를 활용해 노후 연금을 평균 20% 가까이 인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들이 이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활용한 70대 가구의 평균 월 수령액은 약 120만 원으로 연금과 합치면 생활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주 3회 이상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벗을 해주며 생활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치매한 심센터를 전 구청에 설치해 조기 검진과 상담, 가족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크게 늘려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씩 활동하면서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얻도록 돕고 있는 것이지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면 의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140만 명의 국민이 이 제도를 통해 평균 160만 원의 병원비 환급을 받았다고 하니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는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는 IoT 기기를 통해 독거, 어르신의 혈압과 심박수를 원격 모니터링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10년 이상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들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덕분에 노인들이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동네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덴마크의 경우는 노인 요양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 비용이 거의 없어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북유럽의 세금 부담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도 최소한 지역 공동체 돌봄 모델을 강화해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WHO와 OECD는 공통적으로 고령층의 빈곤과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후납, 주택연금, 실손보험 같은 제도를 미리 챙기고, 지자체 복지관이나 프로그램의 발걸음을 옮기고,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함께 나를 지켜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국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낡은 벽지에 번진 곰팡이처럼 준비 없는 삶은 천천히 무너져가고, 햇살에 말린 하얀 벽처럼 준비된 삶은 끝내 빛을 잃지 않는다. 눈물로 시작한 하루라도 희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은퇴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다 결국 곰팡이 핀 벽 앞에서 절망했던 김태수 씨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평생을 철저히 준비해 깨끗한 벽처럼 단단하게 노후를 지켜낸 박정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며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식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울타리로 남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병원비와 생활비 앞에서 떨리는 손가락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연금과 제도를 활용하며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인생의 길은 결코 특별한 능력이나 운명에서 갈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작은 선택,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준비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들어갑니다. 지금의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시청자분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내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연금 추후납으로 작은 보탬을 만들고, 주택연금이나 보험을 활용해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며, 무엇보다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하나씩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곰팡이 핀 벽 앞이 아닌 햇살 가득한 하얀 벽 앞에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서로의 이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사회복지관의 작은 모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손주와의 짧은 통화 하나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늘 선택지를 줍니다. 곰팡이 핀 벽 앞에서 한숨을 내쉴 것인가, 햇살에 하얗게 빛나는 벽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지만 준비된 노후는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깨끗한 벽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젖은 베개가 아니라 미소로 마무리하는 하루, 절망의 숫자 속 한 명이 아니라 희망의 길을 밝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말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들, 요즘 잠 잘 오십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쏟아지죠. 그 숫자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는 평생 덜 먹고 덜 쓰며 모은 돈으로 이제 연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만약 저 환율이 1,600원, 1,900원까지 치솟는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IMF 때처럼 내 통장 속 돈의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나고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가 불덩이처럼 뛰면 그땐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게 두렵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서도 내 연금과 노후 자산을 지킬 현명한 길이 분명히 있더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억울한 사연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윤상우, 63, 서울 구로구의 낡은 아파트 1층,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햇살이 바랜 거실, 바닥 위엔 달아빠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그 구두는 그가 35년 동안 다닌 회사의 시간이었다. 이제 좀 버리세요, 여보. 냄새도 나잖아요.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거 버리면 나까지 버려지는 기분이야. 그는 그렇게 말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1억 4천만 원. 그 돈이면 노후는 괜찮을 줄 알았다. 정기예금, 국민연금, 그리고 적금 하나.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는 낡은 골프백을 어깨에 매며 웃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은 아직 따뜻했다. 그런데 요즘 뉴스가 달라졌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400원대 진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TV 자막을 보던 상우는 순간 손이 멈췄다. 1,400원이면 만약 1,600원까지 간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가 1,900원을 넘어섰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와 말했다. 여보, 계란이 한 판에 10,000원이에요. 쌀도 기름도 다 올랐대요. 그는 뉴스 속 앵커의 말을 곱씹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치솟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정기예금 1억 원, 금리 3.2%.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불안했다. 내 돈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만약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면 내 예금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건 아닐까? 그는 스마트폰으로 달러예금, 금 시세를 찾아봤다. 하루에도 수십 번 뉴스 앱을 열었다 닫았다. 퇴직 후 연락이 뜸하던 후배에게 전화가 왔다. 선배님,
요즘 다들 달러 예금이나 금 투자해요.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엔 늦어요. 그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도 해야 하나. 환율이 1,600원까지 간다면 내 연금은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몰라. 다음 날 그는 은행 창구에 섰다. 번호표를 쥔 손이 떨렸다. 유리병 너머 전광판의 숫자가 깜빡였다. 1달러 1,392원. 그는 퇴직금의 일부인 5천만 원을 달러 예금으로 옮겼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직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다. 당신 퇴직금 일부 달러로 바꿨다면서요? 위험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해.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지. 그래도 우리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불안한 거야. 목소리가 커졌다. 그 순간 식탁 위 전등빛이 흔들렸다. 며칠 뒤 환율이 잠시 1,370원대로 떨어졌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통장을 열었다. 수수료와 환율 변동으로 오히려 손해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둘걸?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베란다 구석에 골프백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젠 공이라도 칠 여유가 없네. 딸 지연이 주말에 찾아왔다. 아빠,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뉴스만 보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세요. 지연아, 내 아빠는 지금 인생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돈이라는 게 있으면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네. 지연은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며칠 후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다. 지난달보다 3만 원이 더 많았다. 이게 다 환율 때문이라잖아. 기름값, 가스비, 식료품까지 다 달러랑 연결돼 있대. 그는 고지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낮게 웃었다. 평생 일할 땐 원이 강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약해졌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세대는 늘 불안이었죠. 젊을 땐 IMF, 나이 들어서는 환율이 무섭다니 언제쯤 편히 살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구두를 꺼내 닦았다. 가죽이 갈라지고 밑창이 헤어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틈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진짜 1,600원이 된다면 그땐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속 가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째 상호는 뉴스를 틀지 않았다. TV 화면 속 수치들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또 오르면 기름값이, 식료품이, 이제는 앵커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하루는 숫자와 걱정으로 흘러갔다. 아침엔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점심엔 은행 앱을 열어 환율 그래프를 봤다. 저녁이 되면 골프백 옆을 지나치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언제 이렇게 돈 걱정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까? 아내는 그런 남편의 얼굴이 무서웠다. 여보, 그렇게 매일 걱정해도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 세상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있긴 싫어. 그의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였다. 딸 지연이 쓴 손편지였다. 아빠, 요즘 환율 뉴스만 보지 말아요. 그 숫자가 오르든 내리든 우리 가족이랑 밥 먹고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가치예요. 짧은 문장인데 상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환한 불빛 속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떨렸다. 정말 1,600원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낡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가죽이 헤어져 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한 채 서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구두는 나보다 오래 버텼네. 무너질 듯 버텨낸 세월의 흔적이 거기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잦아들었다. 그래, 나도 버텨야지. 환율이 오르든 세상이 흔들리든.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 쌀값이 오른 걸 보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덜 사면 돼요. 그는 말없이 장바구니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불평했겠지만 오늘은 조용했다. 카드 단말기에 찍히는 금액이 예전보다 많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살 수 있다는 증거잖아. 아직 버틸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거실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정기예금 1억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달라 보였다. 불안 대신 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할 책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너희 말이 맞더라. 환율이 오르는 것도 무섭지만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더라. 아빠가 이젠 좀 웃어보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낡은 구두를 꺼내 닦았다. 가죽 틈새마다 묵은 먼지가 엉겨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솔질을 이어갔다. 이 구두도 버티고 나도 버티는 거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편안했다. 그날 오후 TV 뉴스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왔다. 환율이 다시 1370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폭풍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다시 통장을 덮었다. 이제 매일 확인하던 환율 앱도 지웠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골프백을 꺼냈다. 오랜만에 골프공을 손에 쥐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는 숫자보다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가 중얼거리자 아내가 문틈 사이로 웃었다. 당신 웃는 얼굴 참 오랜만이네요. 그날 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곰팡이 핀 벽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그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벽지도 버티는데 내가 왜 못 버텨. 그는 다시 한번 구두를 바라봤다. 낡고 해진 밑창. 그러나 여전히 형태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 구두를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고 불을 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환율이 1,6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나는 내 삶의 가치만큼은 떨어지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그의 꿈속에서 숫자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한 남자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박진수, 61, 서울 강동구의 작은 아파트 10층 창가에는 늘 같은 시간에 물을 주는 화분이 있다. 얘들아, 오늘도 잘 자라라. 그는 습관처럼 식물에게 말을 건넨다. 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정년퇴직했다. 퇴직금은 없지만 매달 260만 원의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획의 남자라 불렸다. 퇴직 전 이미 가계부를 10년치로 작성해 두었다. 노후는 운이 아니라 준비야. 아내는 그런 남편을 답답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라 불렀다. 몇 년 전 회사 동기들이 해외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들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진수야, 미국 달러 강세야. 너도 좀 투자해. 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안 해. 그의 대답은 늘 같았다. 그는 대신 달러 적금을 꾸준히 들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대비야. 2018년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달러 적금을 시작했고 2023년 환율이 1,300원을 넘었을 때 그는 그걸 해지하지 않았다. 이건 미래의 보험이야. 환율이 오르면 내 원화 자산은 약해지겠지만 달러 적금은 반대로 나를 지켜주겠지.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달러 적금보다 그냥 예금이 낫지 않아? 금리가 더 높잖아. 금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고 가치 하락은 눈에 안 보이는 숫자야. 우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걸 대비해야 해.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2025년 봄,
뉴스가 연일 시끄러워졌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생활물가 8개월 연속 상승. 퇴직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도 긴장됐다. 마트에 가면 식용유가 10,000원을 넘었고 전기요금 고지서엔 지난달보다 20,000원이 더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의 가계부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물가가 오를 땐 소비를 줄이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그는 가계부를 꺼내 아내와 함께 정리했다. 이제부터 외식은 한 달 2번만. 대신 집에서 식사할 땐 건강한 재료로. 커피값, 택시비 대신 우리 둘 다 대중교통 타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의 중심을 바꾸면 돼. 줄이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야. 그의 집에는 늘 작은 가계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매일 저녁 그는 손목시계를 벗고 그 앞에 앉았다. 연금 입금일엔 감사 표시를, 지출일엔 메모를 남겼다. 오늘은 고등어를 사서 2번 먹었음. 물가가 올라도 나쁘지 않음. 그의 가계부는 일기장처럼 채워졌다. 그는 또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정기점검의 날이라 부르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그날엔 연금 수입, 지출, 보험, 그리고 달러 통장 잔액까지 모두 점검했다. 이건 불안의 해독제야. 그는 늘 말했다. 숫자를 확인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찾아왔다. 형님, 요즘 환율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근데 불안하다고 뭐가 바뀌겠어? 준비한 만큼만 버티면 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엔 조급함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TV 뉴스를 봤다. 전문가들, 환율 1,600원 가능성 경고. 그 문장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래,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를 위해 내가 이 통장을 만든 거잖아. 그는 달러 통장을 꺼내 천천히 넘겼다. USD 21,300달러. 숫자가 주는 안도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패야. 아내가 물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상은 늘 흔들리지. 근데 사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잖아. 밤이 깊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렸고 화분 잎사귀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물방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세상도, 돈도 결국은 순환하더라. 무너지는 건 세상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마음이야. 그의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불안보다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한순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과 신념의 결과였다. 2025년 여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연일 방송됐다. 1,6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에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이 짙게 드리워졌다. 퇴직한 공무원 박진수의 휴대전화에도 은행과 증권사 광고 문자가 쏟아졌다. 지금 달러 ETF로 자산 방어하세요. 환율 상승기엔 금 투자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링크도 누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다들 내가 했던 걸 따라하는구나.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튼을 걷고 화분의 잎사귀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얘들은 변함없네. 그의 삶은 TV 속 숫자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단단해진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두었기 때문이다. 7월 초,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였다. 여보, 감자 한 봉지가 5,000원이에요. 세상에, 아내가 놀라자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작년에 감자 수미 품종 한 박스 저장해 뒀잖아요. 이럴 때 먹으라고 보관한 거예요. 그 말에 아내가 피식 웃었다. 당신은 정말 예측 불허 세상에 대비된 남자야. 집에 돌아와서 그는 냉장고를 열고 말했다. 보세요. 여름엔 냉방비 절약, 겨울엔 난방비 절약, 불안할 땐 작은 절약이 제일 큰 방패예요. 그의 말투엔 확신이 있었다. 며칠 후 동네 친구 강석호가 찾아왔다. 진수야, 나 이번에 퇴직금으로 달러 샀는데 타이밍 잘못 잡은 것 같아. 이거 환율 떨어지면 어쩌냐? 진수는 차를 내오며 웃었다. 석호야,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 불안할 때 움직이면 항상 늦는 거야. 그럼 넌 아무것도 안 해?
아니, 난 이미 몇 년 전부터 해뒀지. 그땐 다들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게 나를 지켜주고 있어. 강석호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의 거실엔 작고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가 걸려 있었다. 퇴직식 날 학교 후배들이 선물해준 시계였다. 그 시계는 1초에 한 번씩 딱딱 소리를 냈다. 그 리듬처럼 그의 삶도 일정했다. 크게 버는 일도 급하게 잃는 일도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신문을 펼쳤다. 환율 급등으로 서민 물가 부담 가중 연금생활자 이중고. 그는 신문을 접고 천천히 말했다.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준비했잖아. 아내가 물었다. 여보, 당신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다기보다 불안을 다뤄본 사람이야. 돈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 그날 밤 그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다. 가계부 맨 마지막 장에는 그가 10년 전 써둔 문장이 있었다. 노후란 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다. 그는 그 문장 밑에 연필로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준비해서 생긴다. 며칠 뒤 그의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뉴스 보면 다들 불안해하던데 아빠는 하나도 걱정 안 돼요? 걱정은 되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젠 내가 준비한 만큼만 살아볼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요즘 그렇게 평온하셨구나. 저녁 무렵 부부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다들 돈이 있어야 편하다고 말하지만 난 마음이 편해야 돈이 지켜진다고 생각해.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뉴스 자막이 또 떠올랐다. 환율 다시 1420원대로 상승.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의 통장엔 여전히 연금이, 달러 통장엔 작은 숫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든든한 건 그가 쌓아온 습관과 원칙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지. 하지만 나만큼은 내 자리에서 평온하게 살면 돼. 그리고 불을 끄기 전 손목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딱, 딱.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의 삶은 그 속에서 잔잔히 빛났다. 아침이 밝았다. 그는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다. 오늘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내 하루는 변함없다. 왜냐면 난 이미 내 노후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햇살이 창가를 비췄다. 그의 화분은 한층 더 푸르게 자라 있었다. 그 잎사귀처럼 그의 노후도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환율이 오르면 내 생활비나 노후 준비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를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를 때 물가 전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수입 물가는 약 7% 이상 오르고 생산자 물가는 약 2%, 소비자 물가는 약 1%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나 식료품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것이 공장 생산비와 운송비를 밀어 올리며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국내 분석에서는 환율 변동률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1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약 0.4%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3개월 내 단기 영향이 약 0.2%, 이후 1년까지 누적 효과가 0.2% 정도 추가로 발생해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수록 물가 압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특히 환율이 장기간 높게 머물면 처음에는 가격을 올리지 못하던 기업들까지 점차 제품값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민 생활비에 더 깊게 스며드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가정한 환율이 1,600원이 된다면 이라는 상황이 결코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윤상호처럼 퇴직금을 원화로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전기요금, 가스비, 식료품비 같은 필수 지출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의 한 경제 연구기관에서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이 소비자 물가를
1년 누적으로 0.07% 이상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과 같은 국내 요인이 겹칠 경우 이 상승폭은 0.1%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수입 원가 상승과 내수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연구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러 나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환율이 오를수록 물가가 오르는 전가율은 나라별 경제 구조와 수입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수입 비중이 큰 나라일수록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생활비 부담이 체감적으로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를 넘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환율 상승은 곧 전기요금과 가스비, 주유비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봐도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서울의 평균 난방비와 교통비가 전년 대비 8%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대기업이 아니라 매달 고정비를 내야 하는 일반 가정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환율 상승은 단순한 경제 지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원화로 지급되는 소득은 물가 상승기에 체감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시차가 존재합니다. 물가가 급등한 해에는 연금 인상률이 제때 따라가지 못해 은퇴자들이 일시적으로 실질 구매력 하락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 외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고령층이 자주 사용하는 항목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커지는데 이 부분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박진수처럼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고 생활비 구조를 미리 조정한 사람의 선택은 단순히 투자 감각이 좋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경제 구조상 피할 수 없는 환율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방패를 만들어 둔 셈이죠. 통계적으로 봐도 환율 불황기에 달러, 예금이나 금, 물가 연동 자산을 보유한 가계의 실질 자산 손실률은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20%가량 낮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를 꾸준히 기록하거나 생활비를 미리 시뮬레이션한 사람일수록 환율 변동에 따른 불안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심리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환율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장 속 금액은 그대로여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돈의 값이 떨어지고 물건의 값은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너지는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통계와 연구들이 보여주는 건 두려움을 부추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구조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이자 동시에 대비가 필요한 이유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만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환율이 급등할 위험 앞에서 무너진 사례와 대비해 지혜롭게 버틴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정부 정책과 제도적 장치들이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실제 적용된 해법들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 세대도 환율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충격을 완화하는 그물망 정도는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의 접근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므로 정부가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 개입과 소통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환율 급등 우려가 커질 때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은 통화정책,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 전성 조치 등을 동원해 불필요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건전성과 내수, 기반 강화 전략을 병행하여 환율에 대한 내재적 취약성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됩니다. 정부는 이미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전산망과 외환정보 집중 체계를 운영하며 자본 유출입과 외환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급격한 외환 흐름 변화에 대응할 여지를 마련해 주는 방어선입니다. 지자체 수준,
즉 지방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노년층 생활비 보조금 확대, 전기난방비 지원, 기초의료비 경감 사업 등을 통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군구에서는 연령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해 난방전기, 요금 일부를 보조해주고 혹은 저소득 노인에겐 월간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 체계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품,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안전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지역 농산물 소비 장려 정책, 지역 공동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해 식료품 가격 상승 압박을 지역 단위에서 덜어주는 정책도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환율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 원자재 또는 부품 가격 변동을 감안해 달러 가격지수 연동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를 활용해 인프라 사업이나 건설 사업 등에서 외환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조항을 삽입하곤 합니다. 예컨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민관합작 사업 PPPC 공사비 또는 유지관리비 일부를 외화 지수 연동 조건으로 계약해 화폐 가치 변동 부담을 사업자와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공적 기금 일부를 환해지용 펀드로 구성해 외환 충격이 클 경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안정화 개입을 할 수 있는 예비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외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공부채 포트폴리오, 내환 해지 프로그램이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차원 가계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는 환율 변동보험 또는 환율 충격 중심 금융상품 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증을 일부 포함한 원화 가치 하락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을 은행이나 보험사와 협업해 출시할 수 있고 이를 노년층에게 일정 부분 할인 또는 보조금을 붙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품이 보급되면 윤상우처럼 불안에 휩싸여 무작정 달러로 몰리는 잘못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해외 사례를 보면 비슷한 환율 리스크를 겪는 국가들은 다양한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한 예로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항 일부를 외화 지수 연동 조건으로 하여 화폐 가치 하락 시 정부가 일부 책임을 지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공기업 또는 정부 기관이 해외 부채를 조달할 때 환 리스크를 해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해지 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해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부 선진국은 환율 변동보험 FX Volatility Insurance 같은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나 가게가 일정 수준의 환율 상승에 대비해 보험료를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외환 리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금융교육 확대를 통해 환율 충격의 예측 가능성을 공유하는 방식도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안들을 합쳐보면 노후 준비 세대가 직면할지 모를 환율 리스크는 개인의 노력만으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제도적 방어벽을 구축해야 하고 지자체는 생활비 충격 완충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외에서 검증된 제도들을 참조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윤상우처럼 무너지는 사람을 줄이고 박진수처럼 평온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은 변동하지만 제도와 정책이 받침이 된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더 깊어지고 비가 내리면 꽃은 졌지만 그 향기는 오히려 멀리 퍼진다. 인생의 환율이 오르내려도 마음의 가치만은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안에 흔들리며 밤을 지새웠고 다른 한 사람은 준비와 원칙으로 평온을 지켰습니다. 윤상우 씨의 통장은 환율 앞에 작아졌지만 박진수 씨의 삶은 숫자가 아닌 마음의 균형으로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이끌린 선택, 다른 하나는 준비로 다져진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고
우리의 노후를 둘러싼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자입니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배를 붙잡는 건 풍랑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바로 습관, 지혜, 그리고 용기입니다. 윤상우 씨는 한 발 늦게 바람을 막으려 했고, 박진수 씨는 오래전부터 바람의 방향을 읽어두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서 옵니다. 환율이 1,600원이 되든 물가가 오르든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삶의 균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자산 아닐까요? 지금 화면 앞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도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 쉬셨나요? 뉴스 속 숫자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 어떤 통계보다 강했고 그 어떤 환율보다 값졌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세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으로, 불안에 지배당하기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삶으로, 윤상우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박진수처럼 버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란 멈춤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작은 절약, 작은 투자, 작은 나눔, 그 모든 게 내일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이 적어서 행복하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준비된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진짜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건 아직 우리 안에 바꾸고 싶은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조금 바꾸고 습관을 조금 고치고 마음을 조금 단단히 묶어두면 됩니다. 인생의 환율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환율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 하루를 가치 있게 쓰는 순간, 그 자체가 이 시대의 가장 높은 이율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잔잔히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박진수 씨처럼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내 삶은 변함없다고 미소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당신의 노후가 흔들림 없는 평안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허리 펴고 사나 싶었는데 세상 물가가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병원 뒤에 각종 요금 고지서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은데 다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남들한테는 따뜻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여도 밤에 잠 못 들고 통장 잔고 걱정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안 써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멍만 잘 막아도 우리 노후가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구멍의 정체, 우리 지갑을 얇게 만드는 3가지 함정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50대, 60대 분들이 다들 비슷한 하소연을 하십니다. 오늘 잠시만 귀한 시간 내셔서 내 돈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아는 지혜 하나다. 내일 내야 할 쌈짓돈 10만 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돈 새는 이야기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63살 우리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김도연. 지금부터 제가 도연이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녁 밥상이었어요. 아내가 차려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도연이 형님은 숟가락 들 생각도 못하고 한숨만 푹 내쉬고 있었죠. 그 양반 손에 들려있던 건 속이 텅 비어버린 낡은 지갑 하나였습니다. 지갑이 참 오래됐더라고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죽, 안쪽은 누렇게 색까지 발해 있었습니다. 한때는 두툼한 현금과 신용카드로 빵빵했던 그 지갑이 지금은 어찌나 얄팍한지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고 합니다. 우리 도연이 형님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요. 중견기업에서 자그마치 30년을 넘게 청춘을 바친 분입니다. 매일 새벽 6시면 칼같이 일어나서 넥타이를 메고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그야말로 이 시대의 성실한 가장 그 자체였죠. 회사에서도 김 부장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은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그렇게 정년까지 버텼습니다. 61살 되던 해 회사에서 아주 성대하게 송별회도 열어줬습니다. 후배들이 주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퇴직금 1억 6천만 원이 치킨 통장을 손에 쥐었을 때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 이제 고생 끝났다. 집사람이랑 오순도순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단꿈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그 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첫 1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매일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라는 게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술술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이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죠. 본인 혈압약에 아내분 무릎 관절염 약값까지 합치니 한 달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갑니다. 여름에는 또 어떻습니까? 덥다고 에어컨 조금 틀었을 뿐인데 늦은 새 폭탄이라며 전기요금 고지서가 2배로 날아오고 가스비, 관리비는 해마다 오른다고 아우성이었죠. 특히 작년부터 건강보험료까지 오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이라는 게 퇴직하고 나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형님의 지갑을 좀먹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사랑과 욕심이라는 작은 유혹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시간이 남아도니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고향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막걸리 한 잔 걸치며 옛날 이야기하는 자리, 참 좋죠.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자랑이었죠. 야, 도연아, 너 아직도 은행에 돈 묻어두냐? 이 사람아, 그러니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한 친구는 주식으로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었다며 으스댔고 또 다른 친구는 이름도 어려운 코인이라는 걸로 자식들 차를 바꿔줬다고 자랑했습니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는 매일같이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이 형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만 했는데 왜 저놈들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과 함께 조바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다닐 때 유독 따르던 후배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며 만난 자리에서 그 후배가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장님,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이자 그거 몇 푼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제가 진짜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요, 아는 사람만 하는 건데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매달 은행 이자의 3배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꽂힙니다. 부장님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이 형님 눈앞에 아른거린 건 아내의 낡은 신발과 텅 비어가는 자신의 지갑, 그리고 매달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한다. 그 조급한 마음이 이성을 마비시킨 겁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의 절반인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덜컥 그 후배가 말한 상품에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거다 싶었죠. 하지만 석 달째부터 이자는 감감무소식이었고 후배 녀석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도연이 형님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내에게는 차마 이 실직과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박정희 씨는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평생 카드를 쓰던 사람이 자꾸 현금을 찾아오고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여보,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카드값은 밀리고 그래요?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레 물을 때마다 도연이 형님은 늘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경조사가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우편함에서 날아온 신용카드 명세서를 무심코 뜯어본 겁니다.
거기에는 아내 몰래 친구들과 어울렸던 술값, 밥값, 심지어는 폼 좀 잡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골프 연습장 비용까지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만회해보려는 초조한 마음에, 그리고 퇴직 후 위축된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마음에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다녔던 겁니다. 그날 저녁 부부의 집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산 이유가 뭔데? 그 많던 퇴직금 다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고.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평생 회사에 충성했으면 이제 나도 좀 숨 좀 쉬고 살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도연이 형님의 목소리는 변명처럼 작아졌지만 그 마음속은 텅 빈 지갑처럼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퇴직 2년 차, 도연이 형님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갔습니다. 카드값은 연체되기 시작했고 아내는 반찬값을 아끼겠다며 시장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갔고 부부는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을 앞에 두고도 서로 눈치만 봐야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금지옥여 키웠던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틀어졌다는 겁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싸늘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죠? 저도 힘들어요. 딸은 아이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도연이 형님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도연이 형님은 습관처럼 낡은 지갑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텅 빈 공간과 달아빠진 가죽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텅 빈 지갑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이 고작 이거냐? 하고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가족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하고 평생을 지켜온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이게 김도연 씨 몰락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도연이 형님의 몰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직 3년 차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아파트 관리비조차 제때 내지 못해 경비실에서 독촉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놓인 그 하얀 종이가 이웃들의 눈에 띌까 두려워 아내는 새벽마다 몰래 치워야 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이 집안의 체면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던 어느 날, 결국 아내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다는 사실. 아내의 무릎은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껴서 살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내게는 말도 안 하고.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깊고도 차가운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상에 마주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가득했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제발 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딸은 아이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째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그저 문자 한 줄로 안부만 전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는 든든한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사실. 그 현실은 도연이 형님의 가슴을 매일같이 찢어놓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지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마치 검은 구멍처럼 그의 마음까지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마지막은 이렇게 초라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훔치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회사 동료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얼굴을 보고는 묵묵히 술 한 잔을 건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무너진 건 돈 때문만이 아니야. 내 마음이 돈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야. 돈은 원래 드러나는 거거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그게 영수증에 그대로 찍히는 거야. 그 말은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도연이 형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출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기꾼에게 넘어간 투자금, 술자리 계산, 쓸데없는 모임, 회비 그 영수증들이 그의 욕심과 두려움, 허영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텅 빈 지갑이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비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돈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것은 종이 조각일 뿐인데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고 가족의 사랑을 흔들고 평생 지켜온 자존감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도연이 형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비, 공과금,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 그리고 달콤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 이 모든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도연이 형님은 깨달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돈을 벌고 쓰지만 결국 그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두면 인생의 마지막은 쓸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갑이 비어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까지 비어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 작은 건강관리,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려는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지갑 속이 비어있어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나? 그리고 그 돈이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 도연이 형님의 지갑은 결국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해 비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돈의 주인이 될 것인지, 노예로 살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인호 씨. 올해 65살입니다. 박 씨는 평범한 중견기업 관리직에서 35년을 성실하게 일하다가 3년 전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히 살겠네라며 축하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쓰기 나름이다. 이 돈에 끌려다니면 불행해지고 내가 이 돈을 다스리면 편안해질 것이다. 박 씨의 지갑은 언제나 단출했습니다. 현금 몇 장, 카드는 꼭 필요한 것만. 그의 아내 이정화 씨는 종종 말했습니다. 여보, 지갑이 왜 이렇게 가벼워? 현금 좀 넣어 다니세요. 그럴 때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죠. 비어있는 게 좋아. 그래야 욕심이 덜 생기거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은 매년 들려오고 전기가스 관리비는 해마다 치솟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는 늘 돈이었습니다. 야, 이노야. 그냥 은행에 두면 손해야. 요즘 코인으로 2달 만에 차 바꾼 사람도 있다더라. 주식이 답이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라고. 박 씨의 친구들 대화는 늘 돈 자랑, 투자 성공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한 친구가 퇴직금 다 날리고 다시 일터에 나섰다는 하소연을 할 때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눈앞의 고수익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소비는 기록하고 점검한다. 셋째,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퇴직 후, 박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듯 지출 기록을 적었습니다. 커피 한 잔, 버스비 1250원까지 빠짐없이 적으며 한 달의 흐름을 체크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빡빡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알게 해주는 거지.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 내역을 모아놓고 보면 가족과 식사한 비용, 손주에게 사준 장난감, 아내와 함께 간 서점에서 산책값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쓰는 데는 후회가 없네. 그때 박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이구나.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박 씨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약값과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위기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단지 앞 공원에서 빠지지 않고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어느새 함께 걷는 동네 친구들이 생기면서 운동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오래된 친구인 최모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최 씨는 퇴직금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고 건강관리에도 소홀했습니다. 결국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퇴직금은 이미 빚으로 메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박 씨는 병실에 누운 친구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금은 인생의 보너스지 도박판의 씨앗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 저 길로 가지 않겠다. 무엇보다 박 씨의 가장 큰 자산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슨 채소가 쌌는지, 손주가 유치원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는지, 가끔 아들이 아버지 힘드시면 저희가 보태드릴게요라고 말하면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쌓은 돈으로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 대답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그의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수를 던집니다. 지난 겨울 갑작스러운 한파로 난방비가 2배로 뛰었고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까지 겹쳐서 가게가 빠듯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나라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냐? 하지만 박 씨는 담담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갑이 가벼워도 괜찮아. 마음이 무겁지 않으면 그게 진짜 부자인 거지. 퇴직 4년 차, 박인호 씨에게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인 모임에서 알던 사람을 통해 안전한 해외 부동산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환율 올라서 돈 넣으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최소 연 15% 수익 보장합니다. 원금 보장도 확실해요. 다들 하고 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퇴직금 일부만 넣으면 손주 학비는 문제 없겠지. 다른 사람도 다 한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지갑 속에 얇은 현금 몇 장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한밤중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위에 놓인 가계부와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에는 가족과 함께 보낸 소소한 행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사진 속 표정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런 길 안 가. 내 돈은 내 가족을 위해 쓸 거야. 그 대답에 투자 권유자는 연락을 끊었지만 박 씨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2025년 여름 건강보험료 인상과 생활물가 폭등으로 또 한 번 가게가 팍팍해졌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뭐 하나 사기도 겁나네. 그때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낀다고 힘들었던 적 있어? 아니잖아. 우리가 원칙을 지켜서 이만큼 버틴 거야. 그 순간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서로 믿고 함께 걸어왔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또한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손주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아내와는 동네 복지관의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쓰면 줄지만 경험은 쓸수록 쌓여. 책을 읽고 걸으며 배우는 건 내 마음의 자산이지. 친구들 중 일부는 여전히 한탕의 유혹에 빠져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기에 휘말려 전세 보증금을 잃고 어떤 이는 카드비 때문에 자식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나누어 관리했고 과도한 소비 대신 기록하는 습관으로 삶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보다 가족과 건강을 먼저 지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배워요. 돈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써야 행복한 거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갑 속이 비어 있다고 불안하신가요? 하지만 그 지갑이 마음까지 비워내는 건 아닙니다. 박인호 씨의 지갑은 늘 가벼웠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불안한 노후가 화두가 되는 지금 누구나 걱정합니다. 병원비, 공과금,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움. 그러나 박인호 씨는 보여줍니다. 돈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단단히 다스리며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것을.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연이 형님과는 정반대로 박인호 씨가 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통계와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40% 가까이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과인데요.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적은 것이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체감 빈곤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월 평균 의료비는 최근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와 약제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은퇴 이후에도 지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노인 진료비 통계 연보를 보면 70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0년 약 250만 원에서 2022년에는 6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셈이죠. 결국 아플수록 돈이 더 드는 구조 속에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거비와 공공요금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70만 원 수준인데 그중 주거비와 관리비, 전기가스 수도요금 같은 고정비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3년 겨울 유난히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폭증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대비 36%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인상은 은퇴 가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지출 기록과 소비 통제를 생활화한 사람과 무계획적으로 소비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벌어진다는 게 연구 결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가구의 소비 및 소득 구조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이후 10년 동안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며 소비를 통제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평균 30% 이상 더 높은 자산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돈에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해외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영국의 한 경제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은퇴자들의 소비 패턴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지출을 기록하고 소비를 검토하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도 지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덜 나갔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다스린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삶의 만족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OECD 고령화 보고서에서도 고령층의 자존감은 소득 수준보다 재정관리 능력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박인호 씨 같은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경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습관과 건강관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인 독서율은 4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70%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 책 읽기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건 이미 여러 해외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영국의 인지신경심리학 연구팀은 독서가 스트레스를 약 68%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고, 이는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즉, 박인호 씨처럼 독서를 일상화한 은퇴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동시에 지켜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운동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 성인의 약 35%가 운동 부족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운동 부족 비율은 41%로 남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평균 1.7배 적었고 건강 수명도 평균 5년 이상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약국이 아니라 운동화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가볍게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자존감을 함께 지켜준다는 결과였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이 발견되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학전문저널에서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29% 높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단순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비와 생활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소비를 기록하고 작은 습관을 지키고 사회와 연결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린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 연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연이 형님처럼 퇴직금과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해 어려움에 빠지는 대신 박인호 씨처럼 원칙을 세워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습관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이 체계적으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무료 지원과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 이미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5년 현재 채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방문 간호와 영양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시는 어르신 한방진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들에게 무료 한방진료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경기도형 기초연금 부가급여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매달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실제 생활비를 보탬이 되게 하는 제도인데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죠. 또한 각 지자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노인 일자리 산업 규모는 약 100만 개로 단순한 근로가 아니라 학교 돌봄 도우미, 경로당 문화 강사, 지자체, 환경 정비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소득 자체보다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니어 평생학습관을 설립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금융교육, 건강관리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화상통화도 하고 은행 앱으로 스스로 돈을 관리하게 되니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인데 덕분에 일본의 고령층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간다는 상황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의무화해 40세 이후 모든 국민이 일정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노후의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 국가가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주거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고령층이 살던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후를 불안해서 지켜주는 건 한탕 투자나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습관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활 구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내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확인해 보시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스스로 지갑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늘 우리 삶을 흔드는 무서운 힘이지만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제도의 틀 안에서 지혜롭게 관리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생활비 보조를 받으며
소일거리 일자리로 사회와 연결되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도연이 형님처럼 지갑이 텅 비어도 불안과 욕심에 흔들리며 몰락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박인호 씨처럼 지갑이 비어 있어도 마음은 단단하게 지키며 제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낡은 지갑은 비어 있었고 마음도 텅 비어 울고 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남자의 지갑은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세대를 살아온 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도연이 형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순간의 욕심과 유혹에 무너져 퇴직금은 사라지고 가족의 웃음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허망함이 몰려왔고 자식들에게마저 짐이 되어버렸다고 느끼며 고개 숙였지요. 반면 박인호 씨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원칙을 지켰고 욕심 대신 절제를 택했으며 돈보다 건강과 가족을 먼저 지켰습니다. 그의 지갑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늘 풍족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내와 손주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일했고 땀 흘렸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마주한 노후의 얼굴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는 외롭고 초라한 눈물 속에서 지갑을 열었고 누구는 미소와 감사 속에서 비어있는 지갑조차 든든하게 쥘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선택하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는 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녁 고지서 한 장을 앞에 두고 서로 탓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작은 영수증 한 장을 함께 보며 그래도 우리가 건강해서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네 하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욕심을 쫓아갈 수도 있고, 소소하지만 행복을 채우는 경험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흘려보내지 않고 지켜야 할 곳에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연이 형님의 지갑처럼 텅 빈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박인호 씨처럼 작은 원칙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10분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매일 걷는 발걸음, 가족과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 이 소박한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언젠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노후, 아내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래도 잘 살아왔다 말할 수 있는 노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보다는 감사로 눈을 감을 수 있는 노후.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행복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우리 모두가 도연이 형님의 아픈 발자취를 거울 삼아 박인호 씨처럼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지갑은 비어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득 찬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